서린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친구들과 웃고 있는 순간 현관벨이 울린다. 문을 열자 서 있는 정숙, 평소와 완전히 다른 차가운 눈빛과 꼿꼿한 자세. 이 집, 너가 산 줄 알았니? 집 문서, 내 이름으로 돼 있단나. 재킷을 벗자 드러나는 707 특임단 전투복 팔 한쪽의 마크가 선명하게 빛난다. 지금부터 너를 상대로 작전을 시작하겠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근교의 고급 단독주택가, 봄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2층 거실에서 들려오는 여성들의 키득거림이 조용한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었죠. 거실 한복판에는 한 병에 50만 원짜리 수입 와인이 여러 병 늘어서 있고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여성 4명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설이나, 진짜 대단해. 시어머니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다니. 한 여성이 와인을 홀짝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서린이 도도하게 고개를 젖히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정엄마 그늙으니 이제 시골 쪽방에서 혼자 있게 해뒀거든요. 25억짜리 집은 이제 완전히 우리 거예요. 와, 정말 속 시원하다. 시아버지 군인연금은 얼마나 되는데? 다른 친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월 250만 원 정도? 그것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요. 어차피 그 할머니 혼자서는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서린이 킥킥거리며 와인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건배! 이제 진짜 자유의 몸이에요. 오빠는 뭐라고 안 해? 궁금해하는 친구에게 서린이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정우, 그냥 엄마가 편하게 지내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보같이. 아, 맞다.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금반지들. 이것들도 다 우리가 가져왔거든요. 어차피 죽으면 우리 거 될 건데 미리 가져온 거죠. 여성들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설인이가 정말 똑똑해.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 순간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낡은 오피스텔 2층에서는 63세의 이정숙이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가족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사진과 메시지들이 정숙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 드디어 처리 완료.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사진에는 서린이 정숙의 결혼 반지까지 끼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이 40년간 끼고 살았던 돌아가신 남편이 프로포즈할 때 끼워준 그 반지를 말이죠. 정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가 어머니 혼자 이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다가왔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땐 정말 고마웠는데 이제야 그 진짜 속셈을 알게 된 거였죠. 정숙은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고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철제 상자를 꺼냈죠. 상자를 열자 오래된 군번줄과 함께 바래진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의 정숙이 위험 있는 군복을 입고 남성 군인들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를 정숙이 더듬더듬 읽어봤습니다. 707 특임단 3기 수요. 대한민국 최초 여성 특임요. 정숙은 40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남성들도 견디기 힘든 혹독한 훈련을 버텨내며 특임부대에서 활동했던 그때를 말이죠. 적진 침투, 정보 수집, 심리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던 그 시절의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감히 날 우습게 보다니.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휴대폰에서 또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서린이 올린 동영상이었죠. 정숙의 집 거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며 드디어 우리 집이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정숙이 평생 아껴온 도자기들과 가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정숙과 남편의 결혼사진 대신 서린의 셀카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숙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혈관이 불끈 솟아오를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정숙은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40년 된 낡은 수첩을 꺼냈죠. 수첩에는 예전 707특임단 동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 전화번호를 선택해서 눌렀습니다. 긴 신호음 후에 걸걸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 대장님, 저 이정숙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정숙의 목소리가 40년 전 그 단단하고 냉정한 톤으로 변했습니다. 긴급작전이 필요합니다. 저기 아지트를 점령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김 대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이냐? 무슨 일이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침투한 적이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제거 작전을 요청합니다. 정숙의 눈빛이 예전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63세의 할머니가 아니라 40년 전 그 무서운 특임 요원의 모습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죠. 설이나, 내가 건드린 건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야. 707특임단 출신이야. 정숙이 거울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정숙의 머릿속에서는 완벽한 복수 계획이 구체적으로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707특임단 출신임을 깨달은 정숙이 복수를 다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편 설이는 더욱 대담해져서 본격적인 재산 털기에 나섰죠. 월요일 아침 설이는 정우가 출근한 틈을 타서 은행에 갔습니다. 손에는 정교하게 위조된 위임장이 들려 있었죠. 은행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연금 계좌 관리를 제가 맡게 되었어요.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가족이 대신 관리해야 한다고 의사가 권했거든요. 신분증과 위임장 확인 부탁드려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설인이 미리 준비한 가짜 진단서까지 내밀었습니다. 여기 의사 소견서도 있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30분 후 설이는 시아버지의 월 250만 원 연금이 자동으로 자신의 계좌로 들어오도록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설인이 혼자 중얼거렸죠. 이렇게 쉬울 줄이야. 그 늙은이는 꿈에도 모르겠지. 그날 저녁 정우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설인이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가방 어때? 300만 원짜리인데 완전 예쁘지 않아? 설인이 가방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말했습니다. 정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300만 원. 갑자기 웬 명품이야? 우리 가계부 괜찮아? 걱정 마, 어머님 연금으로 샀어. 어차피 어머님 혼자서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시잖아. 설인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이나, 그건 어머니 돈이야.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당신은 어느 편인데? 설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편이야? 아니면 우리 가족 편이야? 어머님은 이미 집도 우리한테 주셨고 연금 관리도 우리한테 맡기셨어. 이제 와서 뭘 그래? 정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뭐? 설인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시어머니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을 포기했어. 내 꿈도 내 커리어도 다 포기하고 당신 가족 위해서 살았다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나한테 이래? 정우는 설인의 눈물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내가 고생 많이 했지. 설인이 정우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행복해야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야. 어머님은 이제 편하게 쉬시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한편 그 시각 정숙은 오피스텔에서 이상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은행 카드가 먹통이 되기 시작한 거였죠. 처음에는 기계 오류인 줄 알았는데 은행에 전화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계좌가 가족분께서 관리하도록 변경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정숙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의사 소견서와 함께 위임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시던데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매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정숙은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모든 계좌가 서린의 통제하에 들어가 있었고 정숙은 자신의 돈 한 푼도 꺼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도공사에서 요금 체납으로 급수를 중단한다는 통지서가 날아온 거였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도 연체 도장이 찍혀서 도착했습니다. 정숙이 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린아, 공과금이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으시네요. 제가 다 처리해드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서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수도가 끊겼어. 정숙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확인해 볼게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린이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정말 치매가 오신 것 같아. 방금도 수도가 끊겼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주변 이웃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위층 할머니 이상하지 않아? 밤에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던데. 나이 드시니까 그런가 봐. 가족들도 참 걱정이 많겠어. 정숙은 점점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돈도 집도 심지어 물과 전기까지 모든 것이 끊어져 가고 있었죠.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의 특임요원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숙은 다시 한번 김 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기, 모든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정수가? 제 모든 계좌가 탈취당했고, 생활 인프라까지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전이 필요합니다. 정숙의 목소리에는 40년 전 그 차가운 결의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내일 아침 7시에 커피숍에서 만나자. 오래된 작전 파일을 가져가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자신의 옛집에서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린이 또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서린아,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야. 정숙이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김 대장과의 만남이 있은 지 사흘 후 정숙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40년 전 707 특임단 시절의 냉철함과 판단력이 되살아난 거였죠. 김 대장이 가져온 작전 매뉴얼과 함께 예전 동료 3명이 더 합류했습니다. 법무팀 출신 박중령, 정보분석 전문가 최상사, 그리고 디지털 수사 경험이 풍부한 신하사까지 말이죠. 목표 분석 완료했습니다. 신하사가 노트북을 열며 보고했습니다. 서린이라는 여자, SNS 활동이 매우 활발하네요. 특히 명품 자랑과 라이프 스타일 과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박중령이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위조 서류를 이용한 금융 사기, 타인 명예 도용, 무단 점유까지.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작전을 시행할 때가 되었네요. 작전명은 둥지 탈환으로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린은 또다시 친구들을 불러서 성대한 홈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케이터링까지 불러서 호화로운 만찬을 준비했죠. 거실에는 샴페인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서린아, 진짜 부러워 죽겠다. 이런 집에서 이런 생활이라니. 친구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뭐려, 이제 시작이에요. 곧 리모델링도 할 거거든요. 그늘은이 취향으로 꾸며진 건 다 바꿀 거예요. 서린이 샴페인을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뭐라고 안 하세요? 다른 친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나요? 서린이 킥킥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물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정말 불쌍해라.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서린이 짜증스럽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와? 배달 음식은 다 왔는데. 서린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숙이었죠.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바지에 짙은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자세도 꼿꼿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예전의 그 온화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어머니, 왜 갑자기? 서린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 할 이야기가 있어서. 거실에 있던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시어머니 오셨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하지? 서린이 어쩔 수 없이 정숙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정숙은 거실을 둘러보며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확인했죠. 벽에 걸린 결혼사진은 서린의 셀카로 바뀌어 있었고 정숙이 아끼던 도자기들은 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설이나, 정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단해졌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인 줄 알고 있니? 서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정숙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 좀 봐라. 서류를 펼치자 원본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소유자란에는 분명히 이정숙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나야.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단순한 관리 위임장이었을 뿐이지. 정숙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더해졌습니다. 그때 정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다가왔죠. 어머니, 왜 갑자기? 정우가 말하다가 정숙의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평소에 자상한 어머니가 아니라 마치 군인 같은 위험이 느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정숙이 정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우야, 너는 내 아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정말 몰랐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숙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이름으로 위조한 진단서, 조작한 위임장, 그리고 불법으로 빼돌린 내 계좌 내역서들이야. 서린이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건망증이 심해지셔서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도와줬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결혼 반지까지 빼앗아서 내가 끼고 다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서린이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에 반지를 감췄습니다. 친구들은 상황을 눈치채고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정숙이 일어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설이나,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어. 나는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가 아니야. 정숙이 재킷을 벗자 안에 입고 있던 것은 녹색 전투복상이었습니다. 가슴에는 707특임단 마크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죠. 나는 대한민국 707 특임부대 출신 작전지휘관이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너를 상대로 작전을 시작하겠어. 정우가 컵을 떨어뜨리며 얼얼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서린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깨진 컵 소리와 함께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정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설이나, 내가 건드린 건 그냥 약한 할머니가 아니야.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정숙이 707특임단 출신임을 밝히고 집을 나간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서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설마 시어머니가 정말 특수부대 출신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젯밤 본 정숙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이 정말일까? 서린이 불안해하며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정우도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어머니가 군대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아버지만 군인이셨던 걸로 알고 있었어. 바로 그때 서린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린 씨죠? 저는 국세청 조사관 김민수입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새 세무조사요? 네, 서린 씨께서 운영하시는 뷰티 브랜드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린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세무조사라니 누가 신고를 했지? 그 시각 정숙은 김 대장과 함께 작은 카페에서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설인의 모든 불법 활동을 정리한 파일들이 펼쳐져 있었죠. 디지털 수사팀에서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 하사가 노트북을 열며 보고했습니다. 설인이라는 여자,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박중령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뷰티 브랜드 사업은 완전한 유사수 신행입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폰지 사기나 다름없어요. 두 번째로는 가짜 명상센터 운영입니다. 최 상사가 덧붙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명상 강의를 한다며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자격증은 물론 관련 교육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얼마나 되나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50명이 넘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2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신 하사가 답했습니다. 김 대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악질을 그냥 둘 순 없지. 정수가 작전 개시해도 되겠나? 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작전명 설인 제거. 지금부터 본격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설인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국세청 조사를 받느라 하루 종일 시달렸고 오후에는 피해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설인 씨, 제가 투자한 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2달이 넘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명상센터 수강료 300만 원 환불해 주세요. 약속하신 효과는 전혀 없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계시잖아요. 설인이 전화를 끊으려 하면 또 다른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죠. 저녁에 집에 돌아온 설인은 정우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이상해. 갑자기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지고 있어. 무슨 일이야?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무조사에 투자자들 항해 전화해. 마치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설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설인아, 갑자기 웬 경찰이 집에 와서 내 얘기를 물어보더라. 무슨 일이야? 설인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경찰이요? 뭘 물어봤는데요? 내가 사기를 쳤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데. 정말 그런 일 한 거 아니지? 설인은 급하게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제가 뭔 사기를 쳐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지만. 설인아, 혹시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진 거 아니야?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의심스럽더라. 전화를 끊고 나서 설인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니가 정말로. 정우도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닌데. 다음 날 아침 설인이 친정어머니와 함께 반격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정숙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설인이 어머니입니다. 요즘 우리 설인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혹시 뭔가 오해가 있는 건 아닌가요? 정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해라고요? 따님이 저를 상대로 한 일들을 오해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게 무슨... 우리 설인이가 뭘 잘못했다고. 위조 서류로 제 계좌를 빼앗고 제 집을 불법 점유하고 투자 사기로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속인 걸 오해라고 하시는 건가요? 정숙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설인의 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우리 설인이가 그럴 리가. 사실 확인은 경찰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제출된 상태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설인의 어머니가 설인에게 화를 냈습니다. 설인아,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어? 투자 사기에 문서 위조까지? 설인이 억울해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까지 시어머니 편을 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설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금융감독원에서도 연락이 왔고 저녁에는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김 대장에게 마지막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증거 수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관련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작전 2단계로 넘어가죠.
이제 서린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김 대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역시 정숙이야. 40년이 지나도 작전 수행 능력은 여전하구나. 그날 밤 서린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숙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서린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정우는 아직도 아내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이 산산조각 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죠. 목요일 저녁 정우가 퇴근 후 집 앞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뒷좌석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죠. 정우야, 놀라지 마라. 정우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어머니 정숙이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말이죠. 엄마, 어떻게 여기에? 정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너와 단둘이 할 얘기가 있어서. 잠깐 드라이브 하자.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정우는 어쩔 수 없이 차를 다시 시동 걸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정숙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정우야, 이것 좀 봐라. 화면에는 서린의 은행 계좌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정우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건 어떻게? 내 동료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보한 거야. 자세히 봐라. 정숙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정우가 화면을 들여다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의 군인 연금이 서린의 계좌로 자동 이체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더 놀라운 건 정숙 명의의 부동산까지 담보로 잡혀 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내가 내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어. 우리 집을 담보로 말이야. 정숙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서린이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정숙이 태블릿을 넘겨서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것도 봐라. 이번에는 서린이 투자 사기로 받은 돈들의 입출금 내역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이 모두 명품 구입과 유흥비로 사용된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죠. 이 돈으로 내 아내가 뭘 했는지 아니? 300만 원짜리 가방, 1,500만 원짜리 시계, 매주 하는 친구들과의 비싼 파티. 정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혹시 오해가. 그때 정숙이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어머니는 어차피 오래 못 사세요. 알아서 정리하죠. 나이도 많으신데 굳이 오래 끌 필요 없잖아요. 정우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게 서린이 목소리예요? 맞아. 며칠 전에 친구들과 통화할 때 한 말이야.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녹음 파일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정리는 거의 끝났어요. 집문서도 우리 명의로 바꿨고 연금도 우리가 받고 있고 이제 남은 건 시간 문제죠.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치매 진단서도 있고 위임장도 있어서 문제 없어요. 어차피 늙은이 말을 누가 믿겠어요?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이제 넌 선택해야 해. 내 아내를 계속 감쌀 건지 아니면 죗값을 치르게 할 건지. 정우가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둬야겠다. 정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린이는 범죄자야. 단순히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어긴 거라고. 그날 밤 정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서린은 또다시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짜증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서 일이 복잡해졌어.
하지만 괜찮아.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어. 정우가 서린의 통화를 듣고 있자 서린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남은 할머니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될 줄은 몰랐지. 정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서린이 전화를 끊고 돌아서자 정우와 마주쳤죠. 여보, 언제 들어왔어? 서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린아, 내가 엄마한테 한 일들 다 알고 있어. 서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엄마 계좌 빼돌린 것,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 투자 사기친 것. 다 알고 있다고.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린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다 오해야. 어머니가 나를 모함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녹음 파일은 뭐야? 내가 엄마를 어차피 오래 못 산다고 한 말은? 정우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서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서린아, 이건 가족이 할 짓이 아니야.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널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서린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니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정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 더더욱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나는 엄마 편을 들 거야. 그날 밤 정우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는 결정했어요. 서린이가 잘못한 일들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정우가 어머니 편을 들기로 결심한 다음 날 서린의 세계는 더욱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서린을 따르던 친구들마저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였죠. 금요일 오전 서린이 평소처럼 친구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로라도 받고 싶었거든요. 미영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서. 그런데 미영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서린아, 나 더 이상 내 편 못 들겠어. 뭐라고? 서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제 경찰이 우리 집에도 왔어. 내가 투자 사기를 쳤다고 혹시 내가 공범인지 확인하러.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미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서린이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미영아, 그건 오해야. 나는 정말. 오해? 서린아, 너 지난번에 내가 투자한 500만 원은 언제 돌려줄 거야?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미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조금만 기다려.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내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파티하고 있으면서. 미영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린이 황급히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죠. 그날 오후 서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친정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의 반응도 차가웠습니다. 서린아,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니? 친정어머니가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까지 나를 의심해? 서린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증거들이 너무 많아. 경찰도 왔고 피해자들도 계속 전화하고. 서린아, 엄마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문을 열자 정숙이 서 있었죠. 정숙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린이 어머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당황하며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서린은 정숙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다 꾸민 거죠?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정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꾸몄다고? 내가 한 일들을 그대로 세상에 알린 것뿐이야. 친정어머니가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서린이가 그런 나쁜 일을 한 건가요? 정숙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딸이 저한테 한 일들 말입니다. 서류에는 서린이 위조한 진단서, 조작한 위임장, 불법으로 빼돌린 계좌 내역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게 정말 우리 서린이가 한 일인가요?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40년간 모아온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갔어요. 심지어 돌아가신 남편이 준 결혼 반지까지 빼앗아서 자기가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서린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제가 빼앗은 게 아니라고. 그때 정숙이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 금반지들, 이것들도 다 우리가 가져왔거든요. 어차피 죽으면 우리 거 될 건데 미리 가져온 거죠. 서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서린을 바라봤죠. 서린아, 내가 정말 이런 말을 했니? 서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정숙이 친정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707특임 부대에서 40년 전에 복무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따님은 평화로운 가정에서 가족을 죽이려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친정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따님이 저한테 한 일은 단순한 재산 탈취가 아니에요. 저를 세상에서 지우려 한 거예요.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게 하고 결국 혼자 죽게 만들려 했던 거죠. 정숙의 말에 친정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우리 서린이가 그럴 리가. 증거는 모두 있습니다. 따님이 친구들에게 한 말들, 어차피 오래 못 산다. 알아서 정리하자는 말들까지 녹음되어 있어요. 그때 서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피해자라고요. 정숙이 차가운 눈빛으로 서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넌 내 딸이 아니야. 넌 우리 가족에 침투한 범죄자였어. 친정어머니가 서린에게 물었습니다. 서린아, 정말로 내가 이런 일을 한 거니? 서린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고 기회가 있어서. 기회라고? 정숙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노인을 속이는 게 기회였다고? 그날 저녁 정우는 검찰청에서 나와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는 결정했어요. 내일 법정에서 증언하겠습니다. 정우야. 정숙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증언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 어머니를 다시 지켜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서린은 혼자 빈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이제 법정에서의 마지막 싸움만 남아 있었죠. 법정에서의 마지막 전투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서린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모든 증거가 검찰 측에 제출되어 있었죠. 법정 안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들과 언론, 그리고 정숙의 가족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며칠 사이에 완전히 초라해진 모습이었죠. 평소에 화려한 명품 옷차림 대신 회색 구치소 복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사건을 개정하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서린에 대한 사기, 문서 위조, 재산 침탈 등의 혐의에 대해 심리를 개시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피해자 이정숙 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20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했으며 서린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가족을 돕겠다는 선의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검사 측 증인으로 나선 정우의 증언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남편입니다.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증언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어머니를 다시 지켜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내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저도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서 어머니께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며 거짓 진단서를 만들었고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옮겼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께 준 결혼 반지까지 빼앗아서 자신이 끼고 다녔습니다. 정우의 증언에 법정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서리는 창백한 얼굴로 정우를 바라봤죠.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친구들에게 어머니는 어차피 오래 못 산다고 말하는 녹음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이어서 정숙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정숙은 평소와 달리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자세도 꼿꼿했습니다. 저는 피해자 이정숙입니다. 40년 전 대한민국 707특임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명확했습니다. 법정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707특임부대라는 이름에 사람들이 놀란 거였죠. 저는 전쟁터에서도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평화로운 가정에서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저를 세상에서 지우려고 했습니다.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제 말을 아무도 믿지 않게 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은 후 결국 혼자 죽게 만들려 했던 겁니다. 그때 서린이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시어머니 모시느라 제 인생을 포기했는데. 재판장이 질서를 유지하라고 했지만 서린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다 가식이에요. 누가 시어머니 모시면서 안 힘들어해요?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정숙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들다고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건가? 범죄? 전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요. 서린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가족? 정숙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넌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어. 가족의 탈을 쓴 침입자였다. 법정안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정숙의 위험 있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압도당하고 있었죠. 나는 작전을 완수한 것뿐이다. 정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작전 말이야. 그때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뒤돌아보니 40년 전 동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대장을 비롯해서 박중령, 최 상사, 신 하사까지 모두 정장을 입고 참석한 거였죠. 김 대장이 일어서서 정숙에게 조용히 경례를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일어서서 경례를 했죠.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숙연하게 바라봤습니다. 서린이 그 광경을 보며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공정한 재판이에요? 재판장이 최종 선고를 위해 법정을 정리했습니다. 1시간 후 다시 열린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서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피해자에게 총 20억 3천만 원을 배상하고 전 재산을 환수하도록 명한다. 서린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서린은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법정을 나온 정숙에게 동료들이 다가왔습니다. 고생했다, 정숙아. 김 대장이 정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죠.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우가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숙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집으로 돌아가자, 아들아.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 정숙의 걸음이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40년 전 특임부대에서 배운 임무 완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증명해낸 거였죠.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드디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발을 들여놓는 자신의 집이었지만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기분이었죠.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지만 그래도 집은 여전히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우가 미리 와서 청소를 해놨더군요. 서린이 어지럽혀 놓았던 거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정숙의 소중한 물건들도 원래 자리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서린의 셀카 대신 정숙과 돌아가신 남편의 결혼 사진이 다시 걸려 있었죠. 이제야 집이 집 같네요. 정숙이 거실을 둘러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숙은 가장 먼저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늦었지만 드디어 집을 지켜냈어요. 당신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이 집을 지켜냈다고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며칠 후 정숙은 앞마당의 화단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이 방치해서 잡초가 무성했던 화단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죠. 꽃씨를 심으면서 정숙은 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만 들이잡구나. 더 이상 속지 말고 말이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40년 전 특임부대에서 배운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적과 아군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 그것이 생존의 첫 번째 법칙이었거든요. 오후에는 김 대장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죠. 정수가 새 출발 기념으로 가져온 거야. 장미꽃이야. 김 대장이 화분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님. 이번 작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뭐하러 있는 건데? 707특임단은 죽을 때까지 한 가족이야. 김 대장이 정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정수가 이제 정말 끝난 거지? 김 대장이 물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전히 끝났습니다. 서리는 5년간 감옥에 있을 거고 모든 재산도 되찾았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7살짜리 손자 민준이의 손을 잡고 있었죠. 정우는 서린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민준이의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정숙에게 달려왔습니다. 정숙이 손자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정말 보고 싶었어. 할머니, 왜 그동안 안 보였어요? 아빠가 할머니 아프다고 했는데. 민준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정우가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아프신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과 싸우느라 바쁘셨어. 할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야. 할머니가 강해요? 민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특수부대에서 일했거든.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을 했지. 와, 할머니가 영웅이었어요?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지금도 영웅이야. 정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마음에 상처가 남은 건 아니고요? 정숙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정우야.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 707특임단에서 배운 것들이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용하더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평범하게 지낼 거야. 화단도 가꾸고 손자도 돌보고 가끔 옛 동료들과도 만나고 말이야. 정숙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와 민준이가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액자에는 40년 전 707특임단 전역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숙이 동료들과 함께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정숙이 일어나서 액자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707특임단 마크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나라를 지켰고 이번에는 가족을 지켰구나. 정숙이 혼잣말했습니다. 정숙은 사진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20대의 자신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죠. 그리고 60대가 된 지금 그 정신으로 가족을 지켜낸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앞마당의 화단에서 새로 심은 꽃들이 달빛 아래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더 예뻐질 것이고 모레면 더욱 무성해질 것입니다. 정숙의 새로운 시작도 그 꽃들과 같았죠. 정숙은 마지막으로 707특임단 마크에 경례를 했습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숙은 편안한 마음으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침대에서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밤이었죠. 새벽이 되자 정숙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열고 창밖을 바라보니 화단의 꽃들이 이슬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숙은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앞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는 정숙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집이 집 같네요. 정숙이 다시 한번 혼잣말을 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707특임단 출신 이정숙의 복수극은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특임부대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이번 사연의 가치와 교훈입니다. 이정숙의 당당한 복수극은 시니어층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실력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죠. 설인의 몰락은 가족을 이용한 탐욕의 무서운 결말을 경고합니다. 정우의 선택은 혈연보다 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용기를 가르쳐줍니다. 무엇보다 노년층을 약자로만 여기는 사회의 편견을 깨뜨리며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감동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시니어 세대에게는 자신감과 희망을, 젊은 세대에게는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일깨워주는 치유 드라마입니다. 이번 사연은 시청자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착취를 거부하라,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용기와 희망을 선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